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우선 머리를 파마를 했는데 완전 파마가 망해가 너무 꼬불꼬불해져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눌렀었고요. 이 모자는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모자인데 특정 정치 성향과 완전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또다시 제가 열심히 쓴 경제 초고수를 읽는 칼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월 16일에 제가 썼고요. 제 생일이죠. 그리고 무려 조회수가 6,000회가 넘는 아주 기념비적인 조회수를 달성했습니다. 6,000명이 봤으니 그만큼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발견하셨다는 것은 아주 행운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 썸네일에 보면 홍콩 국기죠. 홍콩이 어려움을 외치고 있는데 금리를 올려봤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금리랑 미국 금리가 벌어지면서 환율도 엄청 치솟고 있다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말고 동결도 하지 말고 오히려 올려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금리 차가 나지 않으면 그만큼 이제 환율이 좀 안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썼을 당시가 1,460원인데 뭐 지금도 한 1,450원 정도로 1,400 중반이니까 굉장히 사실 높은 편이죠. 별다른 경제 위기도 없는데 그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어요. 환율. 그러면 환율을 안정화하려고 했으니까 환율이 움직이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환율, 달러랑 원화의 상대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1달러당 1,460원이나 된다는 것은 예전보다 지금 달러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더 귀하다는 뜻이겠죠. 원화보다.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달러 원 환율은 1달러를 가지려면 얼마나 많은 원화가 필요하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기서 하나 잠깐 깨알 팁으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보통 환율이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슬래시도 이렇게 원 슬래시 달러 이렇게 쓰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달러 원 환율, 달러 슬래시 원 환율이 더 옳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검색해봐도 아시겠지만 USD 슬래시 KRW 하면 우리가 아는 그 값이 나오고, 원달러 그러니까 KRW 슬래시 USD를 하면 우리가 아는 그 환율 값이 아니라 0.00068이라는 이상한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달러 원 환율 그리고 USD KRW 환율로 쓰는데, 물론 아직 대부분의 매체에 있어서 이게 원달러 환율로 쓰니까 그냥 그런 값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그 기준인 통화가 앞에 온 게 맞아요. 그래서 어째서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약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수출이죠.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되면 원화가 그래도 괜찮을 것이고, 수출이 망하면 원화도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수출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 무역 수지, 무역으로 발생한 손익이죠. 이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잠깐 반도체 불경기랑 고유가 때문에 잠깐 적자는 거 빼고는 거의 10년 연속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어요. 이건 당연하죠. 트럼프도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 그래서 뭐 도둑놈 같다라고 말을 할 정도니까 우리나라가 무역으로는 돈을 상당히 잘 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역 수지를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더 넓은 범위에는 경상수지라는 게 있는데, 경상수지에는 뭐 무역 수지뿐만 아니라 뭐 서비스 수지, 뭐 이전 소득 수지 등등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경제 활동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경상수지 더 큰 범위를 보더라도 역시 플러스예요. 이거는 2022년의 경우에도 플러스였죠. GDP 대비로 지금 한 2% 정도 흑자인데, 뭐 과거에 잘 나갈 때는 4%, 5%, 7%까지 흑자를 보였으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거래해서 돈은 상당히 잘 벌고 있다. 달러를 잘 들여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 체력, 원화가 약해질 리는 없다라는 거죠. 잠깐 심화학습 있네요. 심화학습 보고 넘어갑시다.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나라와 거래한 모든 거래 기록을 모은 것을 국제수지라고 하는데요. Balance of Payment라고 하죠. 수지는 이제 수입 지출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까 봤던 경상수지가 있어요. 경상수지는 이제 경상이라는 게 일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교역이나 뭐 소득 흐름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수입과 지출 차이를 뜻해요. 상품수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역수지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그리고 서비스 수지, 뭐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다른 나라 뭐 게임을 산다거나 이런 게 서비스 수지고, 본원 소득 수지, 이거는 임금,
해당되고, 이전 소득 수지, 이거는 무상으로 돈을 지원해주는 뭐 기부라든가 뭐 용돈 서로 친척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친구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얘네들 합쳤을 때 10년 연속 계속 흑자를 낸 굉장히 펀더멘털이 탄탄한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자본 및 금융 계정. 약간 뭐 분류가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복잡해서 자본 수지랑 금융 수지를 따로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얘네는 둘이 비슷하니까 묶었어요. 얘는 뭐냐면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지입니다. 자, 위에 있는 경상수지는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실제로 일을 해서 뭐 임금을 받거나 그런 돈의 움직임인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지를 뜻해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그 둘을 합치면 0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미국에 반도체를 팔아 돈을 벌면 경상수지는 흑자죠. 근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자본이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자본 및 금융계정은 음액값을 갖죠. 그래서 그 두 값이 동일하니까 결과적으로 합치면 0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무튼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무역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뭐 무역이 박살나서 환율이 망가진다, 이건 아니라는 점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바로 떠올릴 수 있는데,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면 환율이 박살나겠죠. 머리 거슬린다. 그러니까 원화가 엄청 많이 풀렸으면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데이터로 살펴봤어요. 제가 이거 직접 구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에서 갖고 왔는데, X축에는 M2 증감률, 그러니까 통화량이 얼마나 풀렸냐 이거를 보는 거고, Y축에는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를 보는 거를 제가 이렇게 딱 나타냈는데, 가운데 보이는 대한민국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2023년, 2022년, 2021년 통계를 다 봐도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돈을 많이 풀지 않았다라는 뜻이 돼요. 일단 Y축은 굉장히 준수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평균보다 꾸준히 한참 낮은 수치를 보이고, X축에 해당하는 M2 증감률, M2 증감률은 실제로 돈을 얼마나 풀었냐인데, 어, 한 단일 연도에는 이게 평균 이상이었는데 22년이랑 23년에는 평균 이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까지 크게 돈을 풀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M2 설명을 썼네요. M2 되게 중요합니다. 한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의 총량을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통화량은 당연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같은 돈마다 내 은행 내 저금통에 있는 돈이랑 내가 주식으로 사놓은 돈이랑 유동성이 되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을 서로 달리해서 뭐 M1, 뭐 M2, M3, 뭐 LF 아니면 라지 F, 라지 L 이렇게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컨트롤이라기보다는 타겟으로 삼는 거는 M2입니다. M2는 M1에다가 정기 예금과 적금을 더한, 그러니까 현금이랑 뭐 은행에 보관하는 예금, 굉장히 유동성이 높죠. NF 플러스 정기 예금 적금, 그러니까 너무 유동성이 엄청 높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동성이 낮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그 중간 정도 해당하는 M2인데, 얘를 대부분의 나라에서 타겟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은 보통은 M2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낮아요. 보시면 2019년부터 0.4, 0.5, 2.5, 그리고 다른 나라들 다들 이렇게 엄청 올랐던 2022년에도 5.1%로 거의 OECD의 절반, 미국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도 3.6%고, 놀라운 사실은 이미 작년 8월에 이미 물가 상승률이 2% 아래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엄청 높고 우리나라 통화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환율이 치솟는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걸 여기서 배울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정치적 불안.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 윤 어쩌고께서 이렇게 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정치적 불안으로 원화가 약해진다는 건 당연히 팩트입니다. 근데 뭐 이건 딱히 뭐 추가로 할 말은 없고요. 네,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국 경기가 엄청나게 타오른다는 겁니다. 우리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친 투항이 사실 등장이 전부터 그랬죠.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원래도 낮았는데 계엄 이후로는 더더욱 낮아지고 있고, 그렇게 계속 성장률이 바닥을 치는 반면에 미국은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온다. 폭발, 그래서 강달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세계 규모가 이따만큼 등치가 큰데 걔네들이 퍼센트도 크게 막 성장한다. 이건 진짜 엄청난 거죠. 미국의 성장률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G20 국가들의 성장률도 봐야 되는데, 여기 미국이 있죠.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그렇게 많진 않아. 인도네시아는 그럴 수 있어. 중국은 살짝 의심스럽고, 싱가포르는 사실 국가가 작으니까 안 됐고, 얘네는 브라질, 스페인은 피그스 국가니까 빼고, 브라질, 러시아는 신흥국이죠. 빼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 정도 있겠고, 사실 웬만한 나라는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아요. 그래서 중국과 싱가포르가 있는데, 뭐 중국은 사실 성장률이 높다 해도 이미 GDP 절대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중국의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있고, 싱가포르는 엄청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사실 뭐 유럽에 보면 1인당 GDP 가장 높은 나라가 뭐지? 뭐 룩셈부르크인가? 이런 나라 보면 1인당 거의 10만 달러가 되는데, 걔네는 사실 인구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인구도 많고 성장률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 정말 괴물 같은 나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달러로 당연히 다들 자금이 쏠리겠죠. 우리나라처럼 경제 성장이 나오지 않는 데는 투자를 하지 않을 테니까 원화에 대한 수요도 적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 성장이 엄청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하고, 투자라는 게 뭐 주식 투자 같은 것부터 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 뭐 설비를 짓고 공장 짓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미국으로는 돈이 쏠리고 있고, 즉 미국에 대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텐데, 이 달러의 가치를 딱 한 가지 지표로 보여줄 수 있는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미국 달러를 주요국 6개 통화국과 비교하여 나타낸 지표인데, 이 비교 대상이 짱짱합니다.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등 대단한 통화인데도 불구하고 걔네랑 비교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유가 위기, 뭐 닷컴 버블, 뭐 그럴 때 빼고 지금처럼 높은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별다른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하락해서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게 바로 금리 차이입니다. 금리 차이가 지금 1월에 또 동결을 했죠. 아마 4.25에서 지금 4.5인데 한 번 정도 내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꽤 된 지표죠. 그래서 아무튼 미국은 금리를 웬만해서 안 내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할 상황에 처해 있죠. 성장도 엄청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에 총재께서도 동결했을 때 우리나라 현재 상황만 봐서는 금리 내리는 게 맞는데, 지금 환율이 너무 치솟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금리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니냐, 걱정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얘네는 미국은 굳이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 금리를 낮춰주면 땡큐겠지만, 뭐 미국이 일단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올리는데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금리가 엄청 높고, 이렇게 기준금리가 되는 만기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뿐만 아니라 시장금리에 해당되는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은 2년물 금리는 2022년 7월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2년 반 내내 바뀌지 않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1년도 아니지, 지난 6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1%포인트 내린 반면에 시장금리는 2년 반 동안 얼음 상태에 있는 거죠. 10년물 금리도 거의 비슷해요. 얘는 오히려 계속 올라만 가죠.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 이거 참 신기해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10년물 금리도 올라가는데, 이제 기준금리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는 탄탄하다 못해 오히려 더 위로 가고 있어요. 이 이유는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했을 때 뭐랄까, 금리를 연준이 앞으로는 더 막 내리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시장금리가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준금리 차이도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2년물 금리, 시장금리 역시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네, 뭐 2년물, 10년물 다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기준금리도 차이가 나고 2년물 금리도 차이 나고 10년물 금리도 차이가 나요. 금리 차이가 나는 것 플러스 성장도 미국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하지 한국에 투자하지는 않겠죠. 이자도 적게 주고 성장도 안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중간 점검을 하자면 수출을 더해서 달러를 가져오자는 말은 맞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수출로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돈 그만 풀고 물가 잡자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 게 이미 돈은 별로 안 풀고 물가 역시 OECD 최저치예요. 정치적 불안 첫 번째 요소죠. 원화가 저평가되는 요소. 그리고 미국 경기가 엄청나게 불타오르고 있다. 근데 뭐 미국 경기가 불타오르는 걸 우리가 잡을 순 없잖아요. 뭐 거기 뭐 테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럼 우리나라 경기를 좀 더 살리자. 이것도 힘들어요. 뭐 경기 살리자는 게 뭐 말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25만 원 풀면 헉 그거는 안 되죠.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거지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바로 금리를 올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미국이랑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원화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만한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콩이 드디어 등장했는데요.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시죠. 사실 이 칼럼을 쓰게 된 계기가 이거를 뭐 제가 이제 FOMC 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걸 보고 있는데 이걸 보고 이 칼럼을 써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되게 재밌는 건데 홍콩 통화청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대요. 그런데 왜 인하했냐면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에 따라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돼서 내리는 게 아니라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홍콩 금리는 미국 금리랑 아주 붙어 있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2005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환율을 보는 건데 최저치가 7.74 그리고 최고치가 7.84니까 거의 20년 동안 환율 변동이 한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체 홍콩은 왜 이렇게 미국 달러랑 그 금리를 맞추고 환율을 안정 이렇게 중심을 두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의 나라는 물가 안정, 경제 성장, 완전 고용 같은 거를 통화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콩은 이거랑 다르게 통화 가치 안정, currency stability가 최우선입니다. 여기도 써놨는데 다른 나라라고 하더라도 물론 환율이 급변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나라들도 통화 가치의 안정을 원하지만 통화 가치 안정이 최우선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딨냐 물가 안정이랑 환율 안정이랑 예를 들어 충돌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을 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 안정이 더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홍콩은 통화 가치 안정이 더더욱 우선이라는 거죠. 여긴 되게 더 놀라운 얘기인데 그래서 금리만 미국이랑 맞추는 게 아니라 홍콩 달러를 발행하려면 이거랑 동일한 양의 미국 달러 역시 중앙은행 곳간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훨씬 더 안정적이 되겠죠. 홍콩은 이렇게 연계 환율 제도라는 걸 1983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을 미국이랑 환율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홍콩이 왜 이러느냐? 그 이유에는 홍콩의 경제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홍콩은 지금 아시아의 금융 허브죠. 뭐 작년인가 그때는 싱가포르 1위를 내줬다고 하는데 다시 뭐 1위로 올랐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엄청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홍콩 달러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환율 변동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고통을 좀 덜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이 투자에 집중을 하냐? 그 이유는 홍콩에서 서비스 산업이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금융이나 보험, 부동산 같이 좀 돈과 관련된 서비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반도체랑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홍콩에는 금융이 있죠. 그렇다면 홍콩은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금융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려면 그들이 봤을 때 환율이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의 그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이죠. 단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단점은 이렇게 통화 정책이 다른 나라에 종속되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한동안 금리를 안 내릴 거잖아요. 그러면 홍콩 역시도 나중에 뭐 경기가 안 좋더라도 미국이 동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만 자의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뭐 반대로 홍콩의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도 맘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통화 정책이 종속되면 그런 자기 나라 경제 상황을 살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홍콩은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환율이 외환보유고가 충분히 없다는 게 들통나면 환율 완전 투기적 공격으로 망가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여기 민감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 종속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나라 경기 변동에도 직격탄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생각하셨을 때 네이버 뉴스 댓글 다시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금리 올려라 뭐 미국처럼 4.5%로 해라 라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팜팜이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요점 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면 되죠. 상대국 통화와 우리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 얼마나 귀할까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 개념이고 서로 간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냐에 대한 원인으로 무역이라든가 원화 풀고 물가 상승 이런 거 원인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유는 정치적 불안 그리고 미국 경기가 엄청나게 활발하고 그것 때문에 폭등하는 미국 금리 때문에 아무도 이제 한국이나 원화에 투자를 안 하고 달러 미국으로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이 치솟게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자라고 말씀하신 분들께는 이미 그런 나라, 홍콩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통화 정책이 다른 나라에 종속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 경제 상황이 이끌려 다닌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팜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